안녕하세요. 편집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에디터의 픽입니다. 오늘은 의외의 반전이 있는 한 어린이의 귀여운 편지로 시작합니다. 오래된 한지에 쓰인 붓글씨라는 점을 제외하면 어쩌면 아이를 키우는 집에 하나쯤 있을 법한 글씨입니다. 이 귀여운 편지의 주인공은 조선 후기의 개혁군주 정조입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으로 유명한 정조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과 달리 그도 어렸을 때는 다정다감한 소년이었지요. 이 편지는 정조 한글 어찰첩 중 하나입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정조가 원손 시절부터 세손 시절, 제위 시절까지 국동 외숙모 여흥민 씨에게 한글로 쓴 편지 14점과 대자, 글씨 2점을 모은 서첩입니다. 특히 원손 시절에 쓴 편지, 왕세손 시절 쓴 편지인 예찰과 보위에 오른 후 쓴 편지인 어찰에 이르는 글씨 등 시기를 달리해 50여 년에 이르는 정조의 한글 서체, 변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오래된 한글 편지라고 하면 보통 궁중 여인들의 글씨를 떠올리기 때문에 좋은 비교가 됩니다. 편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주로 계절 인사와 외숙모의 안부와 건강을 묻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왕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간적인 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지요. 가정의 달 5월에 평소 안부를 묻는 메시지마저 소홀히 했다면 마음 한구석이 찔리게도 만드는 편지입니다. 옛날 한글로 된 편지를 보니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반이나 선비들이 언문이라고 낮춰 불렀기 때문에 궁중 여인이나 서민이 주로 썼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선비들도 한글은 필수였습니다. 우선 집안의 여성이나 아이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당연히 한글을 사용해야 하니까 읽고 쓸 줄 알아야 했지요. 더군다나 선비들이 한문을 공부할 때 토를 달기 위해서 구결이라는 기호를 사용했는데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 한글로 적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용한 학습 도구이니 평생 공부해야 하는 선비로서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었지요. 여기에 최근 재밌는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 가나문자의 모체가 신라인이 한자를 읽을 때 사용하던 구결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돼 한일 학자들이 공동 연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신라 구결이 일본 문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지요. 일본 가나문자의 기원은 동대사풍송문고로 봅니다. 최근 이 문서 앞면에 있는 화엄문이 요결해서 신라 구결로 보이는 다양한 부호들이 발견됐습니다. 신라 표원 스님이 지은 일종의 불교 개설서로 한자 기록과 함께 황갈색으로 덧칠해진 부호가 뚜렷하지요. 한자를 우리말식으로 읽기 위해 토를 달아놓은 것인데 최근 한일 공동 연구를 통해 신라 구결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한문으로 자국의 말을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고 먼저 해결을 시도한 신라의 방식을 따라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렇듯 한문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신라 때부터 우리말을 적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느니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쓰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한 선비들끼리는 한문으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유명한 것이 정조 때 천재 정약용의 편지이지요. 워낙 많은 활동을 한 위인이라 여러 곳에 편지가 남아있지만 특히 유배지에서 가족과 친지,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 총 61통이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아들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거나 제자들에게 권하는 올바른 학문과 정책에 대한 조언이지만 최근 우리가 절실히 공감할 재밌는 구절도 하나 있습니다. 한양에서 심리 안에 살게 하겠다.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시 정약용은 천주교 신자라는 혐의를 받아 신유박해로 유배된 상태였지요. 그래서 귀양 생활을 끝내면 자식들에게 한양집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조선은 중국에 비해 문명이 뒤떨어져서 한양에서 몇십 리만 멀어져도 원시사회라며 어떻게든 한양 근처에 살면서 문화의 안목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만약 한양 한복판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다면 잠시 근교에 살면서 과일과 채소를 심어 생활을 유지하다가 재산을 불린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지요. 당시 성저심리라고 한양 성곽 주변 심리를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한양이 이미 포화 상태가 되니 살 집도 부족하고 한양 사람들이 먹을 음식, 특히 신선한 채소를 공급할 땅도 필요했지요. 그래서 성곽 밖 심리는 한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지하철과 버스로 출퇴근 전쟁을 치르며 서울로 오는 분들은 절실히 공감할 내용입니다. 나날이 치솟는 전월세에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서울 아파트 가격, 임장과 몸테크, 갈아타기, 영끌 등
우리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부동산 문제가 몇백 년 전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역사의 아이러니는 성저 심리 중 하나인 마용성이 이제는 아무나 집을 장만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약용조차 끝내 인서울하지 못하고 현재의 경기 남양주시에 살았습니다. 다산 신도시가 왜 다산인지 이제 아시겠죠? 한편 이 편지는 조선 전기의 군관 나신걸이 자신의 부인 신창맹 씨에게 보낸 친필 한글 편지입니다. 나신걸은 조상대대로 무관직을 역임한 집안 출신으로 편지를 썼을 당시 그는 함경도에서 하급 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는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에 있던 조선시대 신창맹 씨 묘에서 발견되었으니 기러기 아빠인 셈이지요. 안부를 그지없이 수없이 하네. 집에가 어머님이랑 아기랑 다 반가이 보고 가고자 하다가 장수가 혼자 가시며 날 못 가게 하시니 못 가서 못 다녀가네. 이런 민망하고 서러운 일이 어디에 있을꼬?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가족을 떠나 생활하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더욱 공감하실 것입니다. 가족을 그리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남녀노소를 떠나 그리운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자 정성껏 쓴 편지는 때로는 며칠, 경우에 따라 달을 넘겨 도착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지금처럼 손가락만 움직이면 바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우리의 감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크기의 반가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감정들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누구나 공감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들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발표된 곡이지만 여전히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사랑받는 노래입니다. 심지어 북한에서조차 상등병의 편지로 유행하다 보니 나만 노래라고 금지시킬 수 없어 쉬쉬할 정도랍니다. 이등병의 편지 한 장 고이 접어보내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이제는 장병들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으니 예전 같지 않겠지만 그리운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한 장이라는 감성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모두의 눈시울을 붉게 만듭니다. 낯선 곳에 시작하는 생활에 대한 두려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갈 사회에 대한 불안감, 아직은 어린 나이에 인생의 전환점에 섰기에 이 노래는 시대가 달라져도 여전히 현재 진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편지에 관한 유명한 시 한 구절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아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윤치환의 행복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편지에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도 서울살이에 대한 동경도 오지에서 근무하는 고달픔도 청년이 가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한 행복도 담겨 있습니다. 굳이 손으로 종이에 적지 않더라도 그리운 사람에게 메시지 하나 보내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